네,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잼버리 운영 상황과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사실상 업무에 복귀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은 태풍 소식에 결국 8개 전국 시도로 분산 이동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휴가를 떠났던 윤석열 대통령 결국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에 용산에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컨트롤타워에 복귀를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원래 여름 휴가를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대통령 비서실이나 공무원들한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제 떠났어요. 예. 그리고 내수진작을 염두에 두고 휴가를 떠났는데 뭐 결국은 휴가 기간 내내 이 잼버리가 워낙 좀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잼버리 관련 이 긴급 현안 지시만 모두 6차례 하는 등 사실상 뭐 일하는 휴가였던 것 같고요. 오늘까지가 휴가인데 어제 서울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 출근해서 바로 잼버리 상황도 체크하고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카눈 이 태풍 대비 그리고 또 중요한 행사가 그 군 혁신위원회 회의 주제입니다. 이게 2차 회의인데요. 이게 시간은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바로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에이. 이제 휴가가 마지막 날이고 오후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뭐 당장 말씀해 주신 사안들, 그리고 잼버리, 게다가 한미일 정상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2차 개각 이야기가 사실 휴가 전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좀 연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잼버리 대회가 상당히 좀 어렵게 또 여러 가지 그 말들도 많고 또 외신에서 아주 혹평을 받으면서 지금 어렵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태풍 속에서 또 나머지 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잼버리 문제뿐만 아니라 태풍을 우리 이제 그 국민들과 또 국민의 재산들이 어떻게 잘 버티고 지켜내느냐 이 문제도 또 있는 것이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여름철 이제 8월 달은 또 하반기고 해서 뭐 내각 개편이라는 게 그다지 이렇게 큰 그 관심도 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그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 저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미일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개각을 하는 것이 원만한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만 일단 첫째로는 아마 이제 잼버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태풍 상륙 이야기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뭐 저희도 앞선 리포트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하는 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초반에 너무 많은 이 부끄러운 장면들이 노출이 돼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수습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잼버리 대회 중반부터는 어쨌든 이제 정상화되고 안정화가 됐는데 그러나 태풍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카눈이 올라오는데 중간 정도로 줄었다가 다시 강 수준으로 커졌다는 것이고요. 이게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 육지에 상륙했을 때 피해가 클 거라는 거고 이 바람 반경이 350km 정도니까 잼버리 대회장도 그 반경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잼버리 야영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긴급대책반을 가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긴급대책반의 반장이 한덕수 총리고요. 그리고 부단장격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예.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예. 장소를 변경해서 잼버리 대회를 12일까지 유정의미를 거두겠다. 이제 이런 그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잼버리는 원래 야영을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모험심도 키우고 극기 훈련도 하고 또 리더십도 함양하고 하는 거긴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또 그 나라 국민들과 함께 친교를 갖는 것들도 프로그램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행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긴 합니다만 또 태풍이라는 돌연 변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긴 합니다만 전국 8개 시도에 분산해서 각 지역의 우리 한국 고유의 문화와 또 먹거리와 또 우리 한국인들과의 대면 접촉이 좀 더 넓어질 텐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한 3만 7천 명, 4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마무리로 참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전국 8개 시도 수도권과 충남 등으로 이동해서 이제 남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잼버리 대원들 좀 잘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진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 잼버리 대회가 처음에 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열렸는데 꿈이 악몽이 됐다는 것이고 외신들의 그 여러 가지 보도를 2단어로 표현하면 끔찍한 난장판 이렇게 2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참으로 이 국격이 엄청나게 실추가 돼서 뭐 저를 비롯해서 온 국민이 아마 아주 실망하고 안타까운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 남은 일정은 다행히 지금 새만금에서 나와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지금 우리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 대회를 하는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려가면서 우리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의 꿈과 새로운 어떤 체험을 안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콘텐츠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에 마무리는 돌아가면서 한국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와 기억과 인상들이 마지막 마무리로 싹 지우고 좀 떠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마지막까지 좀 정부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바람을 밝혀주신 것처럼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국민들이 다 한 뜻일 텐데 그런데 이 와중에 잼버리 예산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에 다녀왔다 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주무부처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다녀왔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한데 해당 사안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사상 최악의 잼버리 대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원만한 대회 운영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무리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 뭐 누가 왜 이렇게 예산은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전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이 1,170억의 예산 중에 399억은 참가국들이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153개 국가에서 참가비를 내고 왔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냈는데 그 돈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덮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낱낱이 샅샅이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가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적어도 잼버리 참가국들한테는 소상하게 알릴 의무가 우리한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강원도 고성이 사실은 최적지였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무주를 거쳐서 잼버리 새만금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중에서도 이 외유성 예산은 제가 99차례의 외유가 있었는데 해외 시찰 명목에 있었는데 뜯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개최한 적도 없는 나라에 가서 잼버리를 뭔가를 보겠다고 갔다 오고 와인 축제를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보고서는 아예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뭘 하고 갔다 왔는지 몰라요. 지금 몇 천만 원씩 돈을 쓰고 갔다 왔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우리 잼버리 청소년들이 제일 직접적으로 그 불편을 호소했던 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 4만 명이 야영하는 그것도 10일 넘게 야영하는 그 잼버리 야영장에 화장실 관련한 예산 집행은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재정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엉터리 예산 집행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이 그럼 어디로 새어 나간 것인가, 이런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전 수석께서도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잼버리가 지금이라도 유정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이제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잼버리가 이 새만금으로 유치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 집행률은 8%밖에 안 되는 이런 정말 파행으로 얼룩진 이 준비 과정 전체를 우선 잘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이 운영이 됐는데 운영 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미리 예고되고 경고되고 이것이 무시됐는가? 뭐 주로 이 잼버리 대회를 주관한 부처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전라북도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전 세계 4만여 명이 모였는데 이런 파행이 벌어졌다면 윤석열 정부도 그 점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의 운영 책임까지 포함해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지금 상임위 현안 질의 예고한 상태인데 네. 관련해서요. 여기서 이제 뭐 평론가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될까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우리 고 박사께서 집행하는 것이 전라북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집행 이제 그 기획 그 조직위원회 그 부처가 그 여성부 장관, 예. 여성부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문체부가 공동 그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3월 29일 날 대통령께서 명예 총재로 추대되면서 전폭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과 샤워실의 청소 예산이 다 해서 1억 6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예산의 그 배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지금 예산을 배정해 놓고 그렇게 이제 엉뚱한 그 결과를 초래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랑거리가 화장실 문화는 세계적으로 자랑거리고 그다음에 목욕 샤워 시설도 세계적인 자랑거리고 급식도 세계적인 부러움을 산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방역에 대한 것도 탑 오브 탑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캠핑 문화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그런 그 5대 강국인데 이번에 잼버리 대회를 유치해가지고서 완전히 망신살이 뻗친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래 준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대회를 하면서 며칠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 임시 방편의 조치이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주무부처의 심각한 안일이고 경험 미숙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가릴 것 없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해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점검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에서요, 사실 오늘 혁신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목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혁신위원장의 어떤 설화 또는 가족사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한 부담을 느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가족사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는 혁신안에 대한 이 지도부의 여러 가지 숙려와 이 논의 과정 이것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이게 맞물려서 좀 연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위원제 이제 관련해서 이번 혁신안에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었는데 관련한 민주당 당내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제가 이 혁신위 관련해서 기사를 좀 보니까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폐륜의 늪에 익사하고 있는 혁신. 그래서 저는 김연경 위원장이 일찌감치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위를
그 시점에서 해소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존치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고 존치시키는 데 따른 이익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으니까 중간에 사퇴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돌아올까 봐 어떻게든 이걸 유지시키려고 했다면 그건 너무나 짧은 단계는 아닌가 싶어요. 정리해야 될 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혁신위가 어쨌든 원래 9월 초순까지 하기로 했던 거를 좀 당겨서 정리 수순은 밟고 있는데, 그런데 혁신위가 지금 내놓은 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안은 두 개예요. 하나는 불체포 특권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진통 겪었고 결과적으로는 조건부 당론 아닙니까? 검찰의 정치 탄압이 아닌 정당한 영장 집행의 경우에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아니 이거야말로 더불어민주당 귀에 없는 귀걸이, 코에 없는 코걸이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그동안 주장해왔고 규정해왔잖아요. 그러면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다 이건 정치 탄압이니까 우리는 부결시키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혁신이냐 말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대의원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정당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으면 이런 주장 못합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요, 수십 년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 입당한 당원들도 있어요. 근데 수십 년 당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권당 할 때 누리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야당 할 때 고생하면서도 당을 지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수십 년 당원들 중에서 대의원도 나오고 중앙위 위원도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당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당대표가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말 정당이 아니라 정말 100년 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당을 한다면 이렇게 수십 년 당을 지켜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게 걸맞는 대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대의원 제도이기도 하고 중앙위 위원 제도이기도 하고 고문 제도이기도 한데, 이거를 지금 이 강성 지지자들이 최근에 대거 입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대거 입당을 하면서 이들과 수십 년 당을 지켜온 대의원, 그것도 대의원으로 검증된 사람들의 표를 똑같이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걸 혁신이라고 하면서 강행을 하면 더 이상 민주당 정청야당 소리 못합니다. 그냥 몇 달 전에 만들어진 포말 정당 중에 하나로 스스로 자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당 간판은 여러 차례 바꿨지만 그래도 수십 년 내려온 보수 정통 정당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당을 지켜온 분들에 대한 정치적 예우와 또 당헌 당규상의 예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당이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의원 조항 문제도 혁신이라기보다는 퇴행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석해서 바라보시는 대의원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대의원제 문제는 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대의성이라는 문제도 있고, 네. 또 정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랫동안 당을 어려울 때 지켜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점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이제 이것이 대중정당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열린정당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주장되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 내에서 아마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것을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내 이제 혁신위원회는 민주당 내의 혁신을 위한 기구잖아요. 민주당의 내의 기구인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리고 대변인까지 나서서 민주당 혁신위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린 것처럼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금도나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도 아무리 공격 포인트도 있고 또 상대를 공격해야 자기네가 점수를 따는 것도 있지만 이
상대당의 내부의 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좀 절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명단이 추가로 5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론된 의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적 조치까지 대응하겠다 이런 거론도 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해당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이 명단 문제는요. 윤관석 의원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윤관석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다가 설명을 해야 됐고,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범죄 의혹과 관련된 사실들을 적시해서 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이러므로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사한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의 변호사 측에서는 그거 사실이 아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도주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당연히 반론을 필 것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의 범죄 혐의가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윤관석 의원이 돈을 모아서 동료 국회의원들 19명한테 3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뿌렸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19명한테 뿌렸다 그러면은 이게 그 구체성이 결여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그 구체성이 없다. 뭐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아서 범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기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돈 봉투를 뿌렸다. 첫 번째는 송영길 당시 이 위원장이 외통위 위원장이어 가지고 외통위 위원장이 쓰는 소회의실에 10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모여서 거기서 10명한테 돈 봉투를 뿌렸다. 이 10명은 누구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 사실을 소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원래 회의에 오기로 했는데 이러저런 이유로 안 온 사람들한테는 윤관석 의원이 직접 의원회관실을 찾아다니면서 돈 봉투를 전해줬다. 그 사람은 호남권에 6명이고 수도권에 2명이고 인천에 1명 이렇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명단 공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명단 공개를 안 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였다고 지금 5명만 1차 공개를 한 겁니다. 검찰이 명단을 공개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검찰 입장에선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명단 자체가 갑자기 어느 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막 보도자료 뿌린 게 아니잖아요. 설명드린 대로 윤관석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명단들이 나온 거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라고 날짜가 적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명을 한 것이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후에 법정에서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닌 것을 입증해서 무죄 혐의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왜 탄압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검찰을 향해서 역프레임을 거는 이런 방식의 정치 공방은 검찰이 응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은 수사로 얘기하고 기소장으로 얘기하지 공방을 벌이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히려 역프레임이다. 저는요, 예. 이 이제 아까 그 대의원제 문제도 사실은 돈 봉투와 약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그 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대의원제라는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봉건 시대 영주의 그 기사단처럼 이 친위 이제 대의원들을 갖다가 본인의 가까운 사람들로 이렇게 친위 세력들로 구성을 해서 그것을 그 지역의 기득권, 그 지역 위원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의원과 기존 위원장들의 기득권을 해체시키고 이 정당이 모든 당원의 동등한 그 당원의 그 정당으로 그렇게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대의원제 폐지가
얘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돈봉투로 인해서 이게 대의연제 폐지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피의 사실을 흘린 것이지. 그러니까는 검찰의 수사가 이런 식으로 피의 사실을 특정 언론에다가 이렇게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못된 그 수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한테는 이렇게 피의 사실을 흘리는 식으로 해서 그 특정 언론에만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은 특정 언론에만 보도가 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의사실 그 공표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그게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지 말고 물증과 증거를 딱 가지고 딱 공개적으로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해 나가 달라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예. 예, 지금 수석께서 하신 말씀 물증을 가지고 말하라. 이게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증거로 말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김기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 보였습니다. 아니 검찰이 물증을 갖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물증과 진술을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정황 정보도 채집하고 또 물증도 채집하는데 진술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환해서 진술을 들으려고 하는데 불체포 특권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이재명 대표까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소환하고 불체포 특권은 다르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뭐냐면 체포해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소환하면은 누가 제 발로 다 갑니까? 가죠. 소환 거부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영장을 가결시키면은 검찰이 바로 강제 수사로 들어가서 뭐 실질 심사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수사가 돼서 이제 물증이나 이 진술이 확인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 방탄을 딱딱 해놓잖아요. 우리가 이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왜 이걸 방탄이라고 그럽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핵심고리 대목에서 딱 문을 치고 막아버리니까 검찰이 수사를 막아버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걸 불효시키면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수석 말씀대로 그러면 그냥 소환장만 계속 내면 누가 그 소환장 받고 그냥 제 발로 걸어갑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증거로 얘기해라 이거 아닙니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에 최소한 협조해야죠. 적어도 이 소환장 내면 와서 수사 받아야 되고 소환장으로 도저히 내가 못 가겠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국회에 갔을 때라도 부결시키지 말고 가결시켜서 수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반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19명의 명단이 공개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의원 줄소환이 예고되지 않았나라는 예측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파장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검찰이 언제 어떻게 그 줄소환을 할지 그거는 아직 미정이니까 예.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19명의 명단 자체가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뒤로 이렇게 흘린 상태 아닙니까? 그 비공식적으로 흘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사실상 이제 그 공영 언론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갖다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전망하는 것 자체가 좀 난감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비공식적으로 흘렸다고 그러시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명단이요. 이 명단은 체포영장에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회의에 검찰이 참석한 적시를 한 거, 겁니다. 잠깐만요. 아니, 회의에 그러니까, 참석한 거하고 돈을 돈봉투 받은 받았다는 건 거하고 다르죠. 그건 다르죠. 네, 다르니까 일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돈봉투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으니까 또 검찰이 주장하니까 그 부분에 나와서 소명을 하면 돼요. 그렇죠. 나 회의에 참석해서나 돈봉투는 안 받았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 한 것이 그러니까 아니고 검찰이 소환하지도 적시됐던 않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검찰이 소환하지도 않고 지금 이제 우리 고 박사님 말씀은
검찰이 소환하면은 안 올 것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그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동안 체포영장하고 소환하고는 다른 거란 아니,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동안 모든 의원들이 이제까지 검찰에서 소환해서 조사에 응하라 그러면 안 간 의원이 없어요. 그리고 안 가고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 체포하고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했던 행적을 지금 여기서 뭐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찬찬히 살펴보시면 알겠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 같은 사람은 또 권성동 의원 같은 사람은 체포영장이 국회에 왔는데 동료 의원들한테 이거 좀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게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오면 본회의를 안 거칠 수는 없거든요. 가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제 발로 가서 조사받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 정찬민 의원은 본인이 그렇게 호소를 해서 두 사람 다 가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가서 수사 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도 윤관석 의원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동료 의원들한테 읍수하면서 나를 이번에 가결시키면은 바로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러면서까지 매달려서 결과적으로 그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영장 재청구가 간 거 아닙니까? 그 사실과 다르잖아요. 뭐 노웅래 의원은 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윤관석 의원도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비회기 중에 검찰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이성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거고, 윤관석 의원은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 사실은 이제 이 돈봉투 사건은 당 내에 의원들끼리 돈봉투가 오고 간 거잖아요. 근데 훨씬 질이 나쁜 그 공천헌금 사건, 그 지금 국힘당에 여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고 피의 사실도 흘리지도 않고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국민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그 선별해서 수사를 한다.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 정치검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제 전수석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됐건 또는 다른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이 됐건 또는 국민의힘에 누가 됐건 일단 그 현역 의원의 경우에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영장 청구가 들어올 때 다 가결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거예요. 조건 달지 말고. 그렇게 해서 현역 의원들도 방탄복 벗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은 현역 의원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검찰이 그냥 데리고 가서 하면 되고, 또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하영재 의원 경우도 가결시켰고, 정찬민 의원의 경우도 가결시켰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지금 돈봉투 사건은 당내 의원들끼리의 그 봉투가 오간 것인데, 이 공천헌금은 훨씬 질적으로 나쁜 범죄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녹취가 돼 있고 그 혐의가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그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수사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 얘기를 하지 말고 여야 모두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고 선언하자는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본회의에서 결의하는 거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예. 당 대표건 알겠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국민 앞에 똑같은 시민으로서 검찰의 수사가 예,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건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나누시는 이야기 통해서 각각 어떤 입장 전달하시고자 하는지 충분히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주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